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물류 2급 중에서도 10강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창고. 좀 이제 우리가 물류는 하는 것 같죠? 창고 쪽으로 넘어왔으니까요. 이제 창고 보고 나면 재고도 우리가 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 자재 쪽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재밌어지죠. 자, 창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웨어하우스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물품을 보관합니다. 물품 보관 시설이라고 부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 안에서는 시간적 효용을 증대시켜준다. 나중에 우리가 물류 쪽을 배우시다 보면 시간적 효용, 뭐 장소적 효용, 뭐 위치적 효용,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시간적 효용이란 건 뭐냐면 물류관리사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창고에서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바나나를 해외에서 가져옵니다. 바나나를 가져올 때는 바나나가 익기 전에 가져오죠. 그죠? 그 푸릇푸릇할 때 가져와요. 그러면 그 바나나가 어디서 익어요? 그죠? 창고 안에서 익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구매는 덜 익은 바나나를 샀지만 구매자들은 완벽하게 익은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창고 안에서 그 시간적인 갭, 처음 구매 시점과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시점, 그 시점의 갭을 줄여주는 겁니다. 누가? 창고가. 이게 시간적 효용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관이라는 거는, 보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물품을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관이라고 합니다.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품질 수량 등 적절한 유지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저장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보관이란 용어 자체를 보시면은 기능적인 면이 좀 강해요. 그래서 재고라든가 창고에서 좀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고는 여러 가지 목적의 뭐 야적 창고도 있고, 냉동 창고, 냉장 창고, 뭐 일반 창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창고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SCM 앞에서 배웠었죠. 그 SCM의 입장에서 보면 창고라는 거는, 여기 창고라는 거는 생산과 그죠?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그 중간에 우리가 버퍼 역할, 완충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 결품 없이 신속 정확하게 공급하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창고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창고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창고는 주문 출하 시 그렇죠,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왜? 창고에 뭐가 있으니까요? 재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매 조달 시점, 생산 시점, 판매 시점. 자, 조달 시점이라는 건 뭐냐면 납품하는 시점이죠. 납품은 생산하기 한참 전일 거예요. 원재료가 납품되니까요. 그 다음에 생산하는 시점은 물건이 공장에서 만들어지겠죠. 이 시점도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보다 한참 전일 겁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의 시점을 역산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쯤에 우리가 구매 조달을 실시하고 생산을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딱 맞춰서 내보내면 좋겠다는 게 우리 원칙대로 들어가면 좋은데, 이 사이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자유롭게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시점의 중간적인 역할은 누가 해준다? 그쵸, 재고를 가지고 있는 창고가 완충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대량 구매, 그 다음에 대량 생산, 그리고 대량 수송,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완충 역할. 즉 여기도 나중에 창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생산을 나중에 ERP를 배우시기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생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로트에 대해서 이전 수업 시간에, 우리 기계는 한 번 돌게 되면 하나씩 두 개씩 생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개를 생산해야만 생산 준비비라는 비용을 갖다가 개당 제품에다가 할당을 해가지고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 보니 한 번 만들 때마다 대량 생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그 만들어진 물건을 보관할 공간이 없다. 그 물건을 갖다가 대량으로 보관할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창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많이 대량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그 대량 물건을 갑자기 어디선가 공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생산이 그 일정에 한 번에 맞출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땐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 주면 된다. 그리고 창고 안에서는 물건을
모아주는 집화 활동, 그리고 나눠주는 분류 활동, 그 다음에 일부는 우리가 뭐 1+1 같은 거, 그 다음에 번들 같은 걸 묶는 재포장, 그리고 제품이 상해는지 안 상해는지 확인하는 건품 같은 거, 그리고 유통 가공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고 안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인데요.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그 소비 패턴이 있어요. 매달 14일에 무슨 기념일을 만들었어요. 뭐 발렌타인데이, 그 다음에 뭐죠? 뭐 화이트데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빼빼로데이도 있고요. 뭐 기념일이 매달 거의 있어요. 그리고 그럼 그 업체들, 초콜릿 업체들은 뭐 2월 14일, 3월 뭐 그때가 3월 14일 뭐 그런 때가 성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명절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명절 자체가 성수기가 되는 거예요. 비수기보다 명절 때가 되면 물량이 거의 뭐 10배, 20배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적이고 성수기, 비수기 차이를 갖다가 그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진 거죠. 물량을 갖다 보관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창고라고 부른다. 만약에 창고가 없었으면 특히 냉장 물건들, 우리가 음식물이라 하는 것들은 수급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금 담보의 신용적 기관 기능도 있다. 왜 보관 상품, 건물, 시설, 장비들도 있고요. 뭐 고정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듯이 재고 같은 경우는 자본의 기회비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물품을 연결하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거점 기능도 되고요. 그리고 외부 환경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누가 해준다? 창고가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보면은 건물, 그 조립식 건물로 만들어진 그 창고 자체가 그냥 물건을 그냥 갖다 놓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리할 때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WMS라는 Warehouse Management System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WMS는 뭘 관리해 주냐면 입출고도 관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관리해 줘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관리라고 하는 그 위치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재고도 관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피킹도 관리해 주고요. 피킹이란 건 픽업, 집어드는 겁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에 맞는 물건을 집어서 내보내는 활동을 우리가 피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피킹한다 해가지고 이걸 합쳐서 오더 피킹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솔팅이라고 부르는 분류 활동도 있습니다. 솔팅은 한마디로 지역으로 나눠서 뭐 부산에서 온 거, 서울에서 온 거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그런 거 분류하는 활동을 우리가 솔팅이라고 부릅니다. 차량을 관리 지원, 인원 관리. 인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쿠팡도 그 보시면은 엄청나게 알바하시는 분들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관리. 복잡하고 되게 넓어요, 물센터는. 그래서 작업도 동선이 꼬이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각종 뭐 오피킹 지표라든가 뭐 오피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배송할 때 오배송 뭐 등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죠. 이런 지표들을 갖다가 관리를 해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그런 것들이 뭐다? WMS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고 관리 시스템들은 현재 ERP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ERP에서는 낮게 하나까지 뭐 이렇게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면 WMS는 더 구체적으로 유효기간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까지고, 언제 들어온 제품이고 언제 나가야 되고, 반품은 언제 됐으며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것도 세세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되면 우리가 정보 처리에 대한 시스템을 통제해가지고 아웃풋 고객에게 출하를 하는데, 이런 창고 관리 시스템 목적은 얘는 왜 그러면 사용을 하느냐? 창고 효율을, 그죠? 장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창고 관리 효율을 좀 높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시화해야 되겠죠. 어떤 제품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출고되지 않고 남아있는 제품을 갖다가 막을 수 있겠죠. 부진 재고 같은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물, 현장이라고 부르죠. 현장과 누가 일치해야 돼요? 전산, 앞에 재고조사처럼 얘가 일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관 면적, 최적 효율성, 그 다음에 피킹의 정확도, 선입선출이 정확한 실시, 그리고 창고 내 포장, 보관, 정확도, 효율성 향상, 그리고 다른 시스템하고도 연계가 잘 돼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창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다음에 창고 운영학인데 창고 배치를 보시면은 이 레이아웃을 보시면 원래 레이아웃만 전문적으로 따로 배우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ERP 개념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고 레이아웃, 창고 배치라는 건 뭐냐면 창고 내 공간, 한정된 공간을 우리가 용도와 목적에 맞게 특정한 구역과 장소로 나누고 재고의 특성을 고려해서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상온 제품, 냉장 제품, 냉동 제품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뭐 전자제품, 일상용품 제품 이렇게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재고를 효율적으로 찾고 빠르게 꺼내고 배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소를 부여하는 겁니다. 주소. 뭐 집 주소를 부여하듯이. 자, 이걸 우리가 레이아웃 배치 활동이라고 부르고요. 배치 기본 원칙이 있어요. 배치 기본 원칙을 보시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보관의 기본 원칙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당연히 출하 빈도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주 나가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나가고 들어온 애를 문 옆에다 놔야 되겠죠. 그래야 동선이 짧아져서 동선이라는 건 이동하는 경로를 뜻하는데 매번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애를 갖다가 저 안쪽에 창고 제일 안쪽에다 집어넣으면 그 쓸데없는 이동 거리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들은 위에 놓으면 안 되고 그리고 오염될 수 있는 물건들은 출고하고 가까이 놔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창고의 배치 기본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배치 기본 원칙은 몇 가지가 있어요. 흐름 직진성, 직진성의 원리. 무슨 얘기냐? 이동을 할 때는 물품을 운반할 때는 직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일부가 되겠죠. 일부 기업들은 확장을 하다 보니까 동선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동선이 꼬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 장비, 우리가 흔히 물류센터에서는 지게차가 많이 돌아다니죠. 몇 년 전에도 이 사람이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나게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사고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동선이 꼬여서 그래요. 그게 기기 직진성 원리를 지키지 않고 직진성이 아니라 회전을 하다 보니까 곡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사람이 가는 동선과 꼬여버린 거죠. 거기서 사고가 터진다. 그래서 직진성의 원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죠. 물품, 사람 역행하고 사람과 장치가 역행하고 교차하는 걸 없애야 돼요. 직진성의 원리하고 같이 가신다 보면 돼요. 만약에 역행하거나 교차하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자재 취급에서의 최소화. 자재 취급을 갖다가 최소화해야 돼요. 자재 취급이 최소화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 손을 많이 타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죠. 사람 손을 탈 때마다 손실, 망실, 분실될 수 있는 횟수가 높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높낮이 최소화. 그쵸? 물품 운반 이동 과정에서 높낮이가 너무 높으면 그에 따라서 그 중량물 같은 게 이동하는데 힘들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 우리가 뭐 상하 이동기를 설치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굳이 높낮이를 갖다가 분류를 주지 않으면 밀면 되는 거잖아요. 대차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모듈화, 규격화 고려해서 그죠? 모듈화라는 거. 나중에 우리가 모듈이라는 게 나오고요. 규격화라는 게 나옵니다. 유닛 로드 시스템에서 잠깐 배우실 텐데요. 하역 운반기기, 렉, 통로, 뭐 각 모듈 간의 모든 통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관 및 작업 효율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팔레트는 T11형으로 통일이 돼 있어요. 뭐 이 과거에는 T12형과 T12형을 같이 쓰곤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T11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팔레트 KPP에서 사용하는 빨간 팔레트가 거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고의 기본 원칙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창고 위치 관리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창고에 들어가시면 렉이라고 부르는 이제 철제 빔들이 막 이렇게 서 있어요. 그죠? 서 있습니다. 이 안에 팔레트라는 게 이렇게 보관이 돼서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렉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죠. 보통은 4단렉까지가 저층렉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 4단렉이 올라가서 이렇게 보관이 되는데요. 이 위치를 갖다가 보통 1단 같은 경우는 사람 손이
뭐 한 170cm 정도 되겠죠. 위에 렉까지 다 높이를 고려하면 160에서 170 정도가 될 텐데, 거기 안에 물건을 넣으면 한 100에서 한 15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손이 닿는 위치에 있어요. 그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고정 위치 보관으로 합니다. 얘는 고정 위치 보관. 즉 이 렉들은 이 제품, 해당되는 제품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그 제품만 쓰는 거죠. 왔다 갔다 장소를 갖다가. 그래서 정해진 위치에 제품을 보관하는 걸로, 이때 문제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다면 보관하는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는 거다 보니까 많이 들어올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위치에다가 해당되는 제품은 한 팔레트는 놓고 나머지 팔레트는 위에 뭐 자유 위치 보관이라든가 고정 자유 위치 병행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위에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2단 넥 같은 경우에는 고정 자유 병행 위치 방식을 해요. 그래서 고정할 수도 있고요, 자유롭게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품목군에 대해서 보관 일치를 일정하게 좀 구역을 설정해서, 만약에 A라는 물건이 너무 잘 팔려, 그럼 바로 위에 고정시켜서 A를 갖다가 더 위치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하단의 A가 다 팔렸어. 그럼 바로 내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고정자유 위치 병행 방식을 쓰고요. 3, 4단 같은 경우에는 렉을 보시면은 거의 자유 위치 보관 방식으로 많이 써요. 사람 손이 닿지가 않죠. 지게차로 올리고 내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는 좀 작업자가 직접 설정하거나 아니면 자동 창고 같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빈 공간을 갖다가 자동으로 적재하고 그리고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이 고정 위치 방식을 고회전 제품을 갖다가 놓는다면 이 자유 위치는 저회전 제품을 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뭐 7층 렉, 8층 렉, 고층 렉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는 보통 4층 이상은 다 자유 렉으로, 자유 위치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고 쪽으로 들어와서 간단하게 창고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 문제는 이 다음에 나오는 보관의 기본 원칙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창고 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창고라는 걸 그려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는 보관의 기본 원칙부터 시작해서 입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